안녕하십니까. 장동건 이제 그만 팔아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원래 다른 전공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극단 연우 무대에 있다가 연우 무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연우 무대에 있을 때 제가 송강호 씨와 같이 막내로 입단해서 이게 청소하고 그래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직함이 몇 개 정도 있으신 겁니까? 하는 역할이 좀 많습니다. 진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서 지금 협상의 최전선에서 지금 뛰고 있고요. 또 법사위 간사, 그리고 운영위 간사, 그리고 문화예술 특위 위원장,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왕자의 자리가 계속될 것인지, 삼선 신화를 무너뜨릴 새 챔피언이 탄생할지 주목이 되면서 3당 후보의 지지율, 신경전이 날카롭죠. 꼭 3당 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4당 후보인데.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4당 후보의 지지율. 예, 지금 뭐 지지율로 보게 되면은 박원순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가운데 2위와 3위 자리는 이게 지금 여론조사마다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더 앞서는 걸로 나오고 단일화 얘기는 보통 앞서가는 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양쪽에서 단일화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사실은 야당 쪽에서 몇 번 제기를 했어요. 네, 저희가 논평도 내고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트렌드는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사실은 2강, 뭐 1약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 초반에 프레임이 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등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2등을 유지하고 가고는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사실은 후보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특정 그 여론조사 기관을 콕 집어서 좀 비난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의 경우도 한 여론조사 기관만 김문수 후보가 2등으로 나오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그 여론조사의 기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죠. 지금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보면요. 5월 8일 날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에서 JTBC 의뢰로 발표를 했는데요. 박원순 후보가 56.6% 물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14.8%, 또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10.6%, 또 5월 3일, 4월 17일 이렇게 두 번의 또 여론조사도 같은 트렌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론조사 기간만 김문수 후보가 2위를 차지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9분 정도 걸리는 그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9분을 누가 기다리면서 직장인들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끊게 되면 샘플수에 안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적극적인 지지자들만 9분 동안 기다리는 거죠. 오직 1위를 위해 달리는 선거 레이스에서 유독 2위 쟁탈전이 불꽃 튀고 있습니다. 민생 속으로 뛰어든 안철수 후보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고 이 후보는 한마디로 이 정치를 모르는 후보다. 출근 시간 그 인사하는데 그렇게 늦게 나타난 거라든가 환경선거, 에코선거를 한다고 해갖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본인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당직자가 자전거를 몰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인력거에 그 올라탄 사람처럼 막 선거운동을 하고 저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는 다가 아니고 그날 저희가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기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판매하는 전기 자전거들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올라타서 그 장면을 이제 사진 찍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미세먼지 정책과 우리가 부합하는 선거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또 출근 시간에 좀 늦게 도착한 거는 그만큼 출퇴근 시간에 우리의 그 러시아워에 대한 그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한 20분 정도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걸 지금 문제 제기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철수 후보는 표를 달라는 사람이에요. 표를 예.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적어도 일찍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대한 그 센스라든가 최소한의 감만 있으면은 네. 아마 다른 후보 같으면은 자전거에 올라타지 그 뒤에 여기서 손 들라고 해도 그걸 안 해요. 그런 게 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올라간다고 거기서 손을 들고 있고 그 당직자가 거기서 하고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의 가장 딜레마 이거예요. 예. 사실 옛날 대변실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때 물법도서의 강호동 씨한테 너무 감사해야 될 뿐, 미디어 정치가 미디어가 만들어낸 스타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했었는데 미디어가 만드는 스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 순수한 이미지가 보니까는 좀 능력이 없는 현실 정치감이 떨어지는. 그래서 지난번 이제 TV 토론에서 많이 보여줘 버렸잖아요. 무슨 뭐 초딩 뭐 안철수 이런 비난 받을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경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경륜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 또 신선한 안철수가 아닌 겁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진 하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일반인 정치인이 그랬다면 쇼하는데 그래 정치인도 쇼하는 거 뭐 이해해? 이렇게 될 텐데 안철수 씨가 그렇게 하니까 쟤 왜 저래? 저렇게 됐어?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겁니다. 약간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분들만 빼고 누구나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보수가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뭔가 보수의 대안이 필요한 거고 그런 보수의 대안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좀 서기를 바랬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편협 프리미엄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 속에서 여당이 이긴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결국 2등을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등장해서 이건 아니다. 거기서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좀 보수가 거듭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만 던진다 하더라도 이제 2위로 달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다가 바른미래당은 모든 걸 걸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정말 자기가 이제 내 한 몸 바치겠다는 그런 희생과 어떤 헌신을 하는 측면에서 저는 선거에 나간 점은 높이 사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 정치인 안철수로서 전혀 실력 발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럴 거면 정치를 하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있지.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캠프 안에서 전혀 그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뭐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놓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지를 않나.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모님이다. 뭐 이런 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고 이 선거라는 거는 모두가 다 같이 어울려 가지고 정말 이 함께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수희 그 시당 위원장이 네.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하면서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내던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공천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파 싸움을 하고 이러면은 이게 망하는 모드지 이게 흥하는 모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해 보세요. 정말 네.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아, 정말 이게 당이 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두 개 정당이 통합하다 보니까요. 공천 문제에 있어서 사실 잡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또 당이 완전히 달랐던 당이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저희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유승민과 안철수 두 사람이 통합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공천으로 인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언론들이 이제 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당이 이제 지방선거 후에 굉장히 큰 또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야당 후보는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현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에요. 남북관계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제가 50% 미만 나올 겁니다. 투표를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야당 후보한테 절대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라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원순 시장과 대립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대립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안철수가 왜 저럴까?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 언론은 보십시오. 언론이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후보를 막 속된 말로 물어뜯으면 기사 씁니다.
네. 정책 쓰면 기사 안 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의 딜레마예요. 안철수의 딜레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요. 기사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라는 인물이 정치의 대안으로 등장한 거거든요. 한국 정치 이거 그냥 막 앵그리버드 던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온 이상은 이제 정치의 대안이 아니라 대안의 정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기대를 우리 모았죠. 그래서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한국 정치의 대안이 될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좀 깨진 것 같고요. 마지막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는 한국 정치의 대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수 정치의 대안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많은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이런 실험들을 좀 옆에서 좀 지켜봐 줘야 되지 않나. 좀 따뜻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객관적 조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를 갖다 좀 앞으로 잘 돌파해 나가시기를 좀 이렇게 응원 모드로 아니 하도 씹어대니까요. 천사야? 갑자기 천사 됐어요, 그렇죠? 모두 가게에서. 아니 여기서 막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공격해. 그래.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에서 텃밭은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선 때 서울 시내에서 문재인 후보가 42%,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약 20%, 그다음에 안철수가 22%. 서울에서만은 이겼어요. 네. 그런데 텃밭이 좋은데 그 텃밭을 못 살리고 있는 것. 네. 그게 이제 저희는 뭐 딜레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정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말씀 들어보세요. 전 의원님 너무 까게 아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지지도가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좀 타이밍을 놓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국민 속으로 뚜벅이 유세로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사실 갈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우유부단하고 나약해 보이는 이런 좀 미숙한 부분들에 대한 또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이 정치를 해오면서 본인들이 또 실패도 하고 또 이렇게 내공을 키워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단과 또 자기 소신, 밀고 가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밸런스들을 어떻게 맞춰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지 요것들을 잘 조율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잠깐만 지켜봐 주시고. 예. 저는 정말 우리 진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 안철수 후보가 뭔가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입지를 갖기를 바랬는데 정치라는 거는 폭풍우를 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터네이도를 몰고 다녀야지 그냥 착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지고는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이번 선거는 어서박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서울시장은 박원순이다. 근데 이 와중에서 그래도 안철수가 그 과거도 있고 이렇다면 아주 화려하고 그다음에 아주 용맹한 개인기를 발휘할 뻔했어요. 그런 여지도 있었고.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끔 가다가 툭툭 내던지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서울 시민들이 안철수 후보가 가졌던 신선함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여전히 양극단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이 정치 현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그 타이밍에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시정 지지율이 69.6%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한 70% 정도는 오케이 뭐 무리 없이 시정을 해왔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막 84%씩 막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북미 회담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픽 이슈가 있는 데다가 게다가 또 후보들 사이가 너락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이게 좀 비슷해야지 얘기라도 되는데 이게 너무 격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아예 얘기조차도 좀 안 되는 그러다 상황이에요. 보니까 박원순 후보가 전략 자체를요. 아주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아무것도 안 한 게 그래서, 같이. 아무것도 안 한 게 내 자랑인 듯. 그리고 저 대통령의 지지도에 기대서 좀 얄미워요. 자, 서울시장 선거가 또 하나의 반전 드라마를 틀지 궁금해지는 게 이 뜻밖의 후보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김문수 후보가 먼저 운을 띄었죠. 예, 원래 그런 말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 뭐 한두 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이제 2위 하는 것으로 나오자 운을 뗐습니다.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다음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이 이념적인 동일성만 확인된다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함의는 바로 뭐냐면 네가 양보해라 이런 얘기겠죠.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어차피 박원순 꺾는 게 목적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열어두겠다 가능성을.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쪽에서 양보를 해라. 왜냐? 당신 스탠스 가지고는 중도를 흡수하지 못한다. 뭐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다. 나로 단일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대요. 서로 양보하고 싶어하는 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 넘사벽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필요성이 만났다. 이런 데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단일화 위에는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 이제 단일화를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2등과 3등인데 2등과 3등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면 3등이 단일을 응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케이 내 여론조사 넣으면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단일화의 기본적 여건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단일화의 기본 전제 조건은요. 사실은 1등이 있고 2, 3등이 이제 단일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2, 3등이 단일화해서 실질적인 1대1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의 여론 지지도 속에서 사실 이게 단일화를 이뤄나가는 게 맞느냐. 굳이 단일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논의가 내부에서도 있죠. 그럼 내부에서는 굳이 1등은 안 해도 좋다. 김문수 후보만 꺾이면 된다. 차이 나는 2등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아니요. 꼭 그것을 전제로 한 건 아니고요. 국민의당이 가졌던 시민들의 그 중간층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금 우리 안철수 후보가 찾아가는 것이 더 오히려 나은 전략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국민의당의 이 총선에서의 승리는 너도 만들어봐. 주문 제작형 티볼리 기어투 탄생. 2018 티볼리 아머. 티볼리 기어투 탄생 기념. 티볼리 볼볼볼 페스티벌. 2018 티볼리 아머.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에 쓰러져.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장 배송 여에 쓰다줘.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동네 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 모바일 증권 나무. 아유 잘 먹었다. 점심 먹고도 상쾌하네. 땀 나는데도 계속 상쾌하네. 완전 상쾌한데요? 페브리즈 맨. 강력 탈취로 24시간 냄새 방지. 페브리즈 맨. 녹화본. 야, 주인공 오셨네요. 어떤 일이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1년 만에 약 1년 만에 우리 외부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외부자들 우리 패널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탄핵 시국 당시에 레전드 방송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나오신 이인재 전 의원님이 김문수 의원님을 향해서 서울시장에 꼭 나가라라고 추천을 하셨다, 권해주셨다라고 했는데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세요? 이인재 선배한테도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역시 이제 서울이 지금처럼 계속 박원순 시장이 7년 한 것도 아주 지겨워서 적폐다 이렇게들 생각하거든요. 11년 적폐를 쌓으면 이 서울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싶어서. 지금 오시라는 님이 막 7년 접해하니까 왜 웃으셨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세게 질러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사실 7년 적폐? 야,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혹시 후보님 스스로가 느끼는 체감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체감 지지율이 이제 시시때때로 또 곳곳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강남 같은 데는 우리 당 지지가 높잖아요. 거기는 가면 당선 다 된 것 같죠. 그러나 또 다른데 우리 오신환 의원이 있는 관악구, 저도 지금 관악구 사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 가보면은 인사하면 좀 산만한 분도 상당히 있어요. 아주 젊은 분들 중에 반갑게 하는 이런 분들은 또 경기도 출신들 상당히 있어요.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보통 마음 편한 곳을 위주로 가요.
그러면 되게 주인 있는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설사 안 찍을 사람이라도 앞에서 덕담하지 당신 안 찍을 거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부천 소사에서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삼선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젊은 층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 지지자들에 대한 것을 쭉 체험하시다가 젊은 층들이 외면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을 좀 갖게 되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당이 저만이 아니고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과거에 다 우리 당 같은 당 했잖아요. 같이 계시던 분들이 다 흩어져가 있는 이걸 대통합 단합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당이 전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보고도 뭐 올드보이 그럽니다만 사실 비상대책위원 할 때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생위원회를 만들도록 이렇게 당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때 다들 이야기가 아니 우리 당에 지금 청년이 45세까지 해도 그것도 못 구하는데 대학생을 어떻게 구하냐고. 그래서 두 가지 과제, 단결과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약합니다. 이걸 앞으로 극복해야 돼. 그 요즘 들어서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 달궈진 돌직구를 막 이렇게 견제구로 날리고 계시는데 박원순 시장의 단단한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뭐 첫째 하나는 소통, 여러 가지 소통 노력하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가 또 높죠. 우리보다도 민주당 지지가 높아요. 그다음 박원순 시장이 또 재선을 마치고 3선에 가잖아요. 이때가 지지도가 원래 보통 단체장이 최고 피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7년 시정을 보면요.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정말 지루하다, 따분하다, 그리고 한 게 뭐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뭐 사실은 지금 뭐 한강 르네상스나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과거 오세훈 시장이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서울역 고가에 대한 공원 만든 거,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1000만 인구의 메트로폴리탄의 서울 시정을 정말 뭐 동네 읍내 수준으로 이렇게 좀 쪼물딱쪼물딱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의 도시 경쟁력, 서울이라는 도시 경쟁력을 놓고서 큰 그림에서 시정을 펼쳤느냐라고 보면 좀 아쉬움이 큰 지점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전에 그 시장을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시정을 운영하는 원리가 뭐였냐면 하나는 개발 위주였어요. 뉴타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게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원순 시장에 들어가서 시민운동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주기식 그런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고가도로 같은 것도 원래 철거하고 뭔가를 짓는다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살렸잖아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가거든요. 바로 이런 식의 그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정 그 지지도가 69.6%가 나온다면 70%보다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그 산업사회 시대와는 이제 바꿔야 된다. 난 100% 오케이. 그럼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과연 바꿨느냐?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고, 전 작년부터 거리에 버스 타고 다니면은 잘생겼다는 광고물 엄청나게 생겼어요. 잘생겼다. 이게 잘생겼다는 뭐예요? 전부 다 재개발하고 다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울 북쪽에는 뭘 만들었다, 어디 위에 뭘 만들었다, 뭘 전부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그거. 다 잘생겼다. 그다음에 지금 박 시장이 뭐 영동 지하 개발, 다 개발이에요. 잠실 개발, 다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주기에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서울은 아직은 변화의 동기, 변화의 유인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진일공 교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오세훈 실패했느냐. 근데 미세먼지 하나만 보면 오세훈 때까지는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7년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요. 지금 현재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농도가 높습니다. 지금 측정 전부 동사무소 3층 꼭대기 20m. 근데 실제로 행인들은 그 보도를 달리는데 보도 쪽에서 사람 코높이 1.5m로 해야 이게 정확한데, 이런 엉터리 행정을 그만두고 저는 미세먼지와 환경을 위한 예산을 2배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소 자체를 5배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효하고 과학적이고 효과가 있는 걸 해야지 보여주기 식으로 그저 시민운동 하듯이 이게 과연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산을 넣을 때는 정확히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네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박원순 시장한테 좀 피곤한 게 이제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또 그게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임 시장들의 그 해놓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거 청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 나 선거 어떻게 치러 이러니까 갑자기 서울역 그 고가도로를 그걸 치장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로 굉장히 잘못된 게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반대만 했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 입법할 때 시민운동 단체에서 다 갖고 와가지고 입법안 내주고 그래서 같이 입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서울시장이 그럼 과거와 같은 그런 개발에 반대에 따라서 일체 개발에 반대하느냐? 그런 시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라는 건 늘 발전하기 때문에 늘 개발 수요는 있는 건데 그 개발의 방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때려 부시고 짓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있는 것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분이 이제 행정이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지금 69.6%라는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높은 지지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표를 깨보면은 그게 상당한 거품을 발견하실 거니까 그건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여기 오실 때도 월드컵 대교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보시죠. 아주 높이. 네. 그게 2015년에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예산을 안 주고 모든 토목공사를 스톱한다는 초기에 오시원 시장이 하던 거 다 스톱시켜서 지금 늦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곳곳이 막히는데 저는 이걸 전부 다 지하로 다 뚫어서 2층 도로로 만들어서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북 안선도로 지하로 넣으시겠다고요? 지하로 다 이거 설계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명박 시장님이 다시 오신 것 같네. 지하철도 3, 4, 5호선은 전부 급행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GTX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했던 GTX도 서울을 통과하면은 서울 시내 전부 15분 내로 다 주파를 합니다. 돈 다 있으신 거예요? 물론요. 지금 다 국가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박원순 시장에게 뭐 강펀치를 많이 날리고 계신데 요즘 들어서 유독 이게 하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 분이 있어요. 그 안철수 후보를 향한 러브콜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단일화합시다 이런 사인을 보내시잖아요. 뭐 꼭 사인을 보낸다기보다도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 지지율 5%도 안 될 때 그 박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낸 산모니까 단일화 한다면 당연히 두 분이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가 원래 그 성향이나 역사적인 뿌리를 볼 때 같은 거다. 저는 사실 안철수 후보하고는 뭐 특별히 당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또 1등을 이기려면 2, 3등이 합쳐야지만 그래야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덧셈을 해서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계속 하는데 저는 정치공학보다는 정치적인 신념, 신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히시면 누구라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뭐 그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그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민중당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사실 지사님을 보게 되면 후보님을 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 오른쪽으로 지금 간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어떤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젊은 층들이 또 떠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일화를 더 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예, 보수라는 것이 꼭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 가는 것이 맞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확장성이라는 것을 지금 담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확장성이 가지는 것은 안철수 후보처럼 미숙성. 처음에는 민주당의 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다가 박원순 시장을 시장으로 안 될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박원순은 안 되겠다고 또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미숙성입니다. 본인이 앞을 내다보는 힘이 없고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나는 투표하러 안 가겠다는 거지. 다만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에서도 우리 오신환 의원이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 바로 같습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박원순 시장보다 훨씬 운동권입니다. 박원순 시장 감옥 안 가지만 나는 감옥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나는 대학에 제적을 2번 당한 사람입니다. 공장에 해고를 2번 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노동운동하는 사람, 어떤 학생운동하는 사람, 어떤 운동하는 사람, 시민운동하는 사람보다 저는 그 사회를 잘 알고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아니, 후보님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의 미숙함이라는 어떤 규정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우리 시민들은 늘 변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선거에서 나타나는 성향들을 보면요. 좀 이렇게 개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수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보수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변화와 개혁이라면 김문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누가 안철수 후보나 박원순 시장이 저보다 어떻게 더 변화와 개혁입니까? 저보다도 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올바른 우리가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위대한 선진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만큼 헌신하고 목소리 높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관악구에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누가 과연 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냐? 물어보세요. 접니다. 저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좀 물밑에서 서로 접촉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우리 당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른당으로도 갔다가 또 우리 당에 돌아온 분도 계시고 또 그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뭐 신원 의원 같은. 아니 뭐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소통도 하고 국회 모이면 계속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그런 것이지 뭐 남북회담도 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완주하실 거죠? 아 물론입니다. 예, 완주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기왕이면 오늘 선대 본부장까지 나오셨으니까 상대 당보다 내가 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서울 시민들이 적폐로 고생하고 있는 부분을 시원하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청사진이 있고 그런 실적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김문수. 네.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대신하면 되는 겁니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치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민을 섬기는 정치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는 사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중심에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약에 조금만 더 회복한다면 저는 그 확장성에 있어서 그 외람되지만 후보님보다 앞에 계셔서 그렇지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시민 여러분, 지난 7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이 고생을 벗어날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서울의 모든 현안 문제, 교통, 주택, 일자리, 이 미세먼지 마스크도 확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문수를 꼭 6월 13일, 꼭 6월 13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문자문단은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죠. 이제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올 2월 4일 안미연 검사가 본인이 춘천지검에 있을 때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외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2월 7일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단을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3월과 4월에 뭐 염동열 의원,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였죠. 5월 15일 안미연 검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실 2018년 3월 15일 최초로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그날 수사단의 압수수색은 저지되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강원랜드 수사단에서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신병에 대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고 있고 그러한 고심의 과정에 혹시 문무일 검찰총장님께서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수사단의 수사에 관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 서울행 지휘부와 사건의 첫 당사자였던 안미영 검사, 현 수사단 충돌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 자문단 물어봤더니 그게 기소건이 아니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나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의 중심에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국회에서 그냥 의원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 위원인데요. 그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법사위원장 내려놓으라고 정치 공방이 있었습니다. 뭐 하루도 뭐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소리를 막 지를 정도로 그때 언론에 한번 났는데 이제 문무일 총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는데 이것을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여러 가지 뭐 보좌관들을 또 소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내용을 깔아뭉개거나 절대로 무슨 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니까 덮으라든지 이런 어떤 강압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시기를 조율한다든지 이것을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전문 자문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무일 총장에게 힘이 좀 실린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후에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청와대가 이미 문무일 총장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면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이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문무일 총장은 앞으로도 임기가 한 1년 이상 남았는데 그 1년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 이제 얘기라든가 또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문무일 총장은 이 수사단에 대해서 일제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무일 총장이 꾸린 게 자문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꾸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결과는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간섭하고 보고 왜 안 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러면 안미연 그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또 검찰 내부나 또는 이제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수사로서 얘기를 하는데 수사의 상황이 상당히 미진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의 경우도 MB가 직접 얘기한 건 없지만은 다 거기에 빼박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갖고 결국 이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진술이라든가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검찰 내부의 개혁에 대한 불충분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항명 이걸 떠나서 사실 청와대가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 문무일 총장은 사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조직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거의 청와대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청와대와 직거래를 통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것이 이제 문무일 총장의 수명이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음모론까지 가기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안미연 검사 최초에 문제 삼았을 때 청와대에서 안미연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해라. 이건 좀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둘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미연 검사 입장에서는 정치인 조사 방식, 그러니까 조사 시점 이런 거에 관해 가지고 사사건건 간섭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참고인 조사까지도 대검찰청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또 자기들은 공정한 수사 하도록 약속까지 했는데 이러니까 간섭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검찰총장이 조금 비난의 여지를 좀 남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점검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자기가 도입한 게 이른바 수사심의위잖아요. 그럼 그 한번 이게 그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그 수사심의에 맡겨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따로 이제 전문 자문단이라는 제도를 갖다 제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알력 이러는데 난 우리나라 사회에서 알력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과거 같은 어떤 수평적 리더십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항명 사태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도 다 검찰의 뭔가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좀 부딪힌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제일 재밌는 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검사 동일체 법칙을 해서 검찰총장에서 짜오 막 들어온 신입 검사까지 하나예요. 뜻이 하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검사들의 자율권을 해친다는 해서 이게 없어졌어요. 법에서 없어졌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남겨뒀습니다. 이유는 뭐냐? 사실 판사들은요. B는 판결, A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한다. 하더라도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사가 검찰총장이 제지하지 않고 아무나 막말로 말해서 극단적으로 보수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어요. 오케이, 문재인 대통령 조사하겠다. 자, 와, 소환 조사하겠다. 했을 경우 나라가 엎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또 이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좀 봐주려는 건 아니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좀 친분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들었는데요. 사법연수원으로 따진다면은 권성동 의원이 17기, 그다음에 문부일 총장이 18기, 1년 후배고요. 옛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를 같이 했다고 그래요. 권성동 의원이 이제 전화할 땐 좀 편했겠죠. 국회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하고는 전화를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뭐 별로 의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또 문무일 검찰총장 측에서는 뭐 아니다. 응? 국회 법사위원장을 뭐 회기 중에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느냐. 정부에 판단했다. 이런 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 수사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기수에 같이 근무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 속에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또 무난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법사위원장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권들을 심사하는 심사권을 갖고 있고 또 국정감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적 판단을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거의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국정감사가 코앞에 있는데 국정감사 한가운데다가 영장 청구해버리면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되지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권성동 의원이 비서관을 일단은 뭐 누굴 몇 명을 넣은 거예요? 팩트는 자신의 옛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그것은 뭐 사실이겠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전화를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우리 보좌관을 불렀느냐. 보좌관을 부르면 되는데 왜 또 다른 사람 같이 불렀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항의가 들어가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졌다라는 게 사실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본인은 그 뭐 전화로 그 자기 뭐 보좌진을 채용해달라고 얘기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본인의 주장이고요. 그건 이제 사실 확인을 분명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제 청탁 문제에서 과거 같으면 이제 단순한 청탁 문제인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갑질 문화에 대한 뭐 비판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의 그 불만이 누적되면서 큰 사건이 이 사건이 커져버린 겁니다. 이제 커져버렸는데 이게 또 이제 현역 의원, 법사위원장 어떤 의미라면 이 문제까지 가지도 않을 사안인데 증폭 되면서 여기까지 와버리다 보니까 이제 검찰 내부의 분열 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까지 와버린 거죠. 참 이 검찰이라는 게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검찰의 역할을 보면은 참 불행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권으로서는 검찰총장을 누구를 앞세워서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거를 어느 정권도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 정권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금 뭐 서초동이나 뭐 이게 뭐 루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무일 총장이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 그만두고 싶어한다. 누구도 그만두고 싶어한다. 그리고 실제 지금 총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의 실세는 누구다. 이런 게 아주 그냥 파다할 정도인데 그 원인은 뭐냐. 문무일 총장이 원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단답형으로 이 답이 나와요.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의 리더십은 흠집이 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 전문자문단이 오랜 시간 동안 수기 끝에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미영 검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또 이례적으로 본인이 또 지검장의 허락도 없이 그냥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그럼 앞으로도 모든 검사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난 무조건 내가 기자회견 열어서 언론을 대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절차를 어긴 부분은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 하지만은 지금까지 그 수사단하고 안미영 검사가 했던 문제 제기 자체를 무시하고 보호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였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도 결국 그 부분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를 갖다가 명확히 하겠다라는 언약까지 받아냈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발전이라고 봐요. 안미영 검사는 왜 기자회견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랄까 언론 플레이를 좀 한 거라고 보거든요. 언론 플레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위인데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여론들은 문무일 총장이 수사 지휘 했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과반수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검찰이 법조인인데 그것을 언론에 기대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런 성향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검찰화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죠. 본인들은 그런 거죠. 내부에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예컨대 청와대를 의식해서 법률가라서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런 식의 비난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번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의식해서 검찰권 남용한 게 아니라 청와대를 의식하지 않고도 여태까지 계속 남용을 해왔어요. 항상 그거 구속영장 남발한다는 거 맨날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포 맨날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번 사안만 그랬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 있죠.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 기소장으로 말한다. 자기가 수사했던 모든 숙제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는 게 기소장입니다. 기소장 던지면 이 기소장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한다. 그럼 판사는 판결문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미영 검사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장에서 말한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검사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검찰 조직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너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서 튀는 검사들의 전성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어느 튀는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내 기준에 따라 해버린다. 이런 시대가 되면 사법 불신,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사실은 이번에 자문단 회의 물론 이제 예상은 했죠. 저거 분명히 이제 구속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는데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7명 중에서 5명이 검찰총장이 지금 임명한 분인데 그 사람들이 검찰총장과 다른 결론을 내겠느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애초에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반대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공정성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측면이 있겠고 실제로 또 시민단체가 재정 신청을 또 법원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라운드로 들어간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사 보완해라 이런 걸 명분을 삼아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단 말이죠. 때로는 부당하게 그런 관행들이 문제점이 있고 빈틈이 있었는데 그 빈틈이 지적된 거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이번 건에 대해서 이제 수뇌부에서 10명을 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사단에서 10명 가운데서 5명을 쳐내고 5명을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단에서 2명을 추가로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그래서 서로 다 오케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수사 자문단의 결론에 대해서는 수사단도 다 동의와 받아들였습니다. 수사단에서 즉각적으로 자기 논평 냈어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11시간인가 회의를 했다지만 8시간, 9시간이 양측의 주장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토의한 건 뭐 2-3시간 정도였기 때문에 결론 내는 건 뭐 어렵지 않게 냈다고 봐요.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수사심의회를 열어라. 당신이 만든 제도 아니냐. 거기다 물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근데 따로 꾸렸단 말이죠. 아까 5명은 오케이 했다라는데 10명 중에서 5명 쳐낸 게 과연 오케이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이게 어떤 의혹일 수도 있지만 문무일 총장에 대한 리더십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1년을 계속 그럼 문무일 총장 체제로 갈 것이냐? 저는 이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 스스로도 힘에 버거웠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에서 기소 독점이나 수사 지휘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경 수사권까지 가려면 사실 검찰로서는 이제 뭐 생명이 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자기들 논리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완벽하게 검찰로서 손을 떠나겠구나라고 해서 고심 끝에 그것을 질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게 괘씸한 거죠. 아니 너를 믿고서 1기 총장으로 내줬는데 검경수사권 국정기조의 제1호에 맞서 싸워?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문무일 총장은 자진 사퇴
사퇴라는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정도. 더 재밌는 게 난 이번에 이제 문빌 총장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마 앞으로 리더로서의 지휘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힘들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검찰총장 현 분위기대로라면 다 안 하겠다 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관 하나 많이 안 합니다. 청문회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또 해요. 청문회 힘들지. 그다음에 이제 부하들한테 말이 안 먹혀 이제. 말이 안 먹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검경 수사권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총을 모두 다 앞 전면에서 맞아야 될 판이에요. 검찰 위에서 거부하면은 정권에서 욕먹고 또 정권 편을 들면 뒤에서 욕먹고.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총장 찾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거기서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저 학자로서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을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법무부가 일반 공무원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검찰 조직이 있잖아요. 이 개혁의 중심에는 검찰이 있는데 검찰을 사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자 출신으로. 네, 그리고 법무부를 아무리 탈검찰화 한다고 그래도 한꺼번에 다 몰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이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사사건건 충돌이 있었거든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저히 더 이상 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권한의 가장 큰 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게요. 검찰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구세청.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진보 정권이 이러다면 10년 가? 10년이면 내가 공직생활 하는데 정년 퇴직하고도 그 이후야. 그럼 내가 남은 10년 동안은 어디에 해야 돼? 이 정권이 잘 보여야지 내가 그래도 검사장이라 하고 운수정은 총장이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권에 그냥 불무고 이걸 또 이용하는 권력. 이게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한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직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만약에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정과제 1호고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니까 검찰총장을 교체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위험한 발상이고요. 저는 법사위에서도 문밀 총장을 굉장히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물었어요. 왜 의견 조율이 안 되냐. 그것은 그 내부에서 조율을 시켜 나가야 될 문제고 최종적인 판단은 또 법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또 정부적 판단을 정부에서 같이 논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검찰총장 하나가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아 이거 정말 내가 생각하는 총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찍어낸다는 것은 아까 그런 말씀하신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정권에서 이분을 갖다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없죠. 건 없죠. 예. 그렇죠? 그러면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불법적인 또는 그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거란 말이죠. 그걸 갖다 이번 정권이 할 거라고 믿으시는 그렇지는 않죠. 예, 이제 뭐냐면은 총장으로서 리더십이 이미 많이 큰 흠결이 났잖아요. 그냥 일반 평검사가 검찰총장을 대고 저 사람 수사해야 된다고 할 정도면 이거는 학명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그 명예나 검찰총장으로서 그 명예를 다 잃게 되는 상황에서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정권하고 계속 척지면서 갈 것이냐 라고 보면 힘든 거죠, 마음적으로. 제가 그 얘기했던 건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임기 1년 남았는데 정권에서 지난번에 최동욱 총장 찍어내는 거 결국 다 드러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본 정권에서 그 전체를 그대로 밟겠느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뭐 정말 물러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건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저는. 한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가 산무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정책도 없고 토론도 없고 국민의 기대는 사라지고 그중에 유독 과격한 네거티브로 전쟁터가 된 지역이 있죠. 예, 경기도입니다. 저희는 안타까워요. 사실 그 두 분 다 우리 여기 다 모셨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제가 거버너로서 두 분 다 존경하니까 명승부를 한번 보여달라. 정책 대결 한번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네거티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이슈가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각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누가 출마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대통령과 여성 지지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게 역시 이제 네거티브죠. 우리 외부자들 방송 다음 날 곧바로 그렇죠. 시작이 됐죠.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게 녹취 파일 이야기예요. 네. 정말 뭐 어제 뭐 그저께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건의 정확한 쟁점이 뭡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의 부인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근데 그 녹음 파일이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현재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012년 5월 달쯤부터 이재명 시장의 형이 이재선 씨라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재선 씨 부부가 갈등 관계.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말 듣기 어려운 뭐 욕을 퍼부었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번 뭐 성남시장 나올 때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지사 선거 나오니까는 한국당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지금 반 이재명 전선이 굉장한 거예요. 절대로 사그러들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경필 지사 쪽에서는 지나칠 수가 없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놀라울 정도의 욕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이 테이블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내가 그런 모습을 타인이 보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그 집안에서의 그 사사로운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녹음을 한 것도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봤는데 문제는 그거를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예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들었어요? 네, 저도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번 들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개인사와 관련된 어떤 네거티브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좀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2012년도 사건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팩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의 해명은 모친을 폭행한 형으로 인해서 흥분해가지고 형수랑 욕설을 하고 싸웠다 이렇게 되는데 모친을 폭행해서 고소한 시점이 6월이고 형수랑 욕설을 했던 그 통화된 내용의 녹음은 7월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사실 확인에 대한 공방으로 지금 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책 선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보기가 싫은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이게 지금 유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녹취록이 유포되니까 유포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이재명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포시키면은 뭐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개인의 사생활 문제, 집안 문제를 선거 쟁점 삼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이것이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냐 하면 이거 허위사실은 아니거든요. 비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공직선거법에서도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양쪽이 조금 상호 해석하는 차이가 좀 있다. 그냥 일반 개인으로서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비방이나 이게 될 수 있으나 도지사 후보로서 법적 공방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뭐 유권자의 알 권리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검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 한번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선 때 민주당 경선 때 한번 나는 그때 들었거든요. 어떤 건 알 수 있냐면 이분이 사실 약간 욕을 할 때도 이게 좀 넘어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세차에서 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도대체? 유세차. 아니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이걸 유세 현장에서 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또 남경필 후보가 또 받더라고요. 저는 이분은 이제 사실 홍준표 대표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선거 전략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냅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용상을 보면요. 야 근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전략상 남경필 후보 측에서 재미는 봤어요. 왜냐하면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선거판이 될 뻔했는데 쟁점을 시킨 겁니다. 이런 테이프가 있다는 궁금증을 유발시켰고 그게 뭐지? 무슨 내용인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들어보죠. 이 효과는 충분히 본 거죠. 사실 이걸 노리고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궁금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다 우리 진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뭐지 하고 찾아 들어가서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남경필 후보 측에 도움이 된 겁니까? 저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역풍만 불러왔다.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사실 할 건 또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만 지금 과정 속에서 존재감이 없던 그런 어떤 지방선거를 좀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지층들이 좀 더 공고화되고 그걸 또 들어보면서 좀 소문이 나고 이런 쪽에선 도움이 되겠죠. 근데 표를 그걸로 인해서 2등 하던 걸 1등으로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제 정치학에서요. 네거티브가 득표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많은 데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주제 대상 워낙 많았었잖아요. 뭐 여성 편력? 그러나 영향을 별로 안 미쳤어요. 뭐 A라는 후보를 좋아했던 사람이 A라는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때문에 나 싫어 이러지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전혁 작가님도 그렇고 지역 일꾼으로서 남경필 지사를 높이 평가했던 우리 진 교수님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제 옆에서 해맑은 웃음을 남기고 가신 그분께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네, 일단 제가 전화를 해보죠. 예. 네. 03. 여보세요. 아, 남경필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전욕이에요. 네,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동영상 이거를 이제 왜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거 네거티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죠. 인격에 대한 검증입니다. 인격에 대한 검증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세요? 그리고 이재상 그거를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들었어요? 이번에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파일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한항공 동영상 있잖아요. 갑질 동영상. 네. 그거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게 족탈불급 비교가 안 돼요. 대한항공 가족들의 문제는 큰 회사의 경영인들이니까 문제를 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1,300만 경기 도민의 도지사를 뽑는 건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들어보시고 인격적인 부족함이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 지사가 이 음성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게 득일까 아니면은 손해일까 그런 계산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선거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잘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 문제가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 문제고요. 또 하나 제가 후보를 교체 요구했잖아요. 네. 후보가 교체돼서 딴 분이 온다고 그러면 저한테 유리한가? 그것도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경기도지사 후보로 끔찍한 이런 욕설을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께서 선거 유세장에서 그러니까 이 녹취를 틀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 남 후보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당의 결정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보셨나요? 아니 뭐 법적 검토는 이제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전에 도민들께서 들어보시고 판단한 다음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틀 생각이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예, 뭐 고민하는데 당과 상의를 해서 네네.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저 오신환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 지사님 유세차에서 그거 틀면 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그걸 들을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요? 그건 정치적인 저의 견해인데요. 네. 저는 이 욕설 파일을 들어보고 민주당이 결정했는지 의심스러워요. 들어보고는 그런 결정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안에 단순히 욕설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의 정말 말살 그리고 또 특히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권력을 가진 분의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 대한 갑질 이런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혐오하는 일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이런 후보를 공직 후보로 내놓을 만큼 네. 가치를 추구하는 걸 포기할 것인가 네.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요. 남지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경기도정 하면서 연정 아닙니까? 네네. 예, 연정이라고 볼 때는 굉장히 확장성, 또 협치, 또 중도 개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다고 보는데 개인사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지지층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유불리만 따지면 어떤 게 유리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선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에 불리하다고 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지사님. 네. 자, 지금부터 진중권 교수님 들어갑니다. 네. 네. 뭐 질문할 네. 건 없고요. 그냥 실망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은 저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랑 TV 토론 안 하시겠네요. 일단 민주당에다가 후보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요. 끝까지 뭐 후보 교체 안 하고 간다면 어쩔 수 없이 TV 토론 해야 되겠죠. 토론에 임하시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뭐 사전적 의미를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색해 보이거든요. 너무 군색해 보여요. 제가 알고 있는 남지사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근데 혹시 우리 김 교수님 들어보시고. 저는 진작에 들어봤고요. 정치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2012년에 들어보고요. 2016년에 또 들어보고요. 지금 또다시 듣고 있거든요. 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우리 김 교수님이 그 파일을 듣고 나서도 도지사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민주당 지지자로서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적합하지 않다 해서 내가 표를 안 줬지만 나를 제가 많은 당원들이 적합하다 해서 후보로 뽑았다면 저는 그걸 승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그건요 승복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지사님. 판단하게 하는 게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남지사님. 네네. 정치는 우리 이제 전 작가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 정치는 죽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기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럼 선거판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남지사님께서 이기든 지든 간에 정말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정책 승부를 하고 여기서 진다 하더라도 저번에 졌지만 정말 훌륭하게 싸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 다음 선거에서 성공하는 그런 길을 걸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교수님, 근데 그거는 교수님께서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네. 혹시 뭐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여신 이후에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남긴 SNS 글 보셨습니까? 예, 뭐 일부 본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남경필 후보님을 향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의 공격과 비방글 삭제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경필 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흑색 선전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왜곡으로 2차 가해를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남겼더라고요. 그게 뭐 당신의 목소리로 다 녹음이 된 얘기를 왜곡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뭐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네.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후보로서 적합지 않다 하고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는가. 네.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좀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에게도 흠이 많잖아요. 저희 아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있을 거라는 거를 왜 예상을 못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서 그때도 지도자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알게 하실 권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 후보님. 쾌적한, 시원한, 편안한, 가벼운 여름을 준비할 기회. 유니클로 감사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남들과 다른가? 자신에게 옳은가? 내일을 여는 빛이 되다. True Visionary. LS.
기미만 없어도 정말 달라 보이죠? 기미,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바로 치료하세요. 없어지면 정말 달라 보일 거예요. 기미 치료엔 도미나 크림. 에너지 하면 이곳. 미국의 에너지도 이노베이션 한다. 세계가 SK 이노베이션 한다. SK 이노베이션. 남 후보님. 네. 국민들도 사실 아드님이 군대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덮어두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덮어두는 거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냥 다. 네, 저희는 드러난 대로 판결문에 의해서 다 그리고 공소장에 의해서 드러났고요. 네. 덮어두는 거 없습니다. 자, 혹시 뭐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지사님과 토론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요. 그리고 연정과 협치를 통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실히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정치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가 나요, 나 이럴 때. 화가 난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분노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줄 몰랐잖아요. 우리랑 할 때 정책 대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솔직히 나 저거 이제 알았다는 건 안 믿거든요. 정책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다 들은 것들 갖다가 이제 알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솔직히 저는 안 믿어요. 이제 알았다는 게. 경기도민들이 저는 경기도민이 아니라 참 다행스러운데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또 그 아드님이 어쩌고 저쩌고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덮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이번에 사과했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흠결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그냥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물론 이제 거기 실망해서 안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야 짐인 거죠. 이제 그런 태도가 오히려 선거 전략상 더 유권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해경군 김씨 요 문제를 건드리고 또 우리 남경필 후보께서 또 한 자락 또 그 부분도 걸쳐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과대 대표되고 있는데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소수예요. 그래서 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딱 보고 그래도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우리 후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후보가 낙마했을 때 사실 그 타격이 다른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안희정 날아갔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김경수 뭐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친문 정치인들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경기도지사까지 딱 한단 말이죠.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친문 세력들한테 너무 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들 지금 미리 표출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경필 지사가 이 머리가 뭐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잔머리도 은근히 잘 굴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친문 세력의 공포 이거를 역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친문 세력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왜 이걸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것만 얘기를 해주면은 뭐 별풍선도 쏘고 뭐 하겠다. 이 정도로 극렬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남경필 후보가 이 해경군 김씨라 또는 욕설 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일시적으로 남경필을 지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라는 게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주 우아하게 하는 테니스 같은 선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중격투기예요. 근데 이 네거티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정치에 대한 염증이나 혐오는 더 커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정치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때 바른미래당 후보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요. 김영환, 안영환? 김영환입니다. 김영환. 아까 안영환이라고. 안영환이라고. 아니, 김영환입니다. 오늘 오신환 의원님 사실은 저도 처음 뵀는데 좋으셨어요, 제 인상. 네,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방에 우리 지역에 어떤 일꾼이 필요로 한지를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물을 좀 평가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케이 되는 후보가 있다면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왜 안 나온대요, 여기? 그런데 안철수는 네, 왜 여기 왜 안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 후보의 문제예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이제 좀 끝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외부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MC와 함께 그동안 봤던 여러 수습사원 중에 누가 결정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더 새로워진 외부자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